안녕하세요. 오늘은 뜬금없이 무료 쿠폰 드립니다. 오늘 강의는요, 꼭 필요하지만 강의가 거의 없는 비열등성 검정 이론과 실습이라는 강의입니다. 이게 꼭 필요해요. 사실 비열등성 검정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꼭 필요합니다. 모든 다른 연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그 약물이나 어떤 새로운 수술 방법, 치료법에 대해서 이제 나온 광고, 브로셔 같은 걸 보다 보면, 비혈등함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런 문구를 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비혈등성 검증을 해서 만들어진 연구 결과들이에요. 또, 실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다 보면, 논문을 보시다 보면, 차이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결론 내는 연구가 되게 많거든요. 그 연구들의 상당수는 잘못된 연구 디자인입니다. 차이가 없었다는 걸 증명하려면 비혈등성 검증을 해야 되고, 비혈등성 검증을 하고 나서 그 어떤 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고, 그냥 P값이 0.0보다 크다든지 이래가지고 차이가 없었다 말하는 거는 잘못된 결론이고, 그때 어떻게 말해야 되냐? 차이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 차이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차이가 없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결론이 없다는 뜻이에요. 차이가 있음을 보이지 못했으니까 차이가 있음을 보이지도 못했고, 그럼 차이가 없다는 걸 보였냐? 그럼 차이가 없다는 걸 또 보이지 못한 그런 상태, 어정쩡한 상태, 인컨클루시브한 그런 상태가 바로 그런 경우를 그냥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그 결론을 낸 연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엄청 많다는 걸 제가 처음 제시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했어요. 블란트 알트만 같은 사람 이런 말 했죠. 차이가 없음을 보인 것은, 차이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영어로 했는데, no difference, does not means,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참 기억이 잘 안 나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게 잘못됐다는 것에 대한 언급은 엄청 많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왜 잘못된 거지?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가 필요한 겁니다. 잘못됐다는 걸 이해하려면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논문 쓰시는 분, 그 약물이나 그 새로운 치료법의 브로셔를 읽으실 분, 그 다음에 논문 심사위원들이 다 비혈등성 검증에 대한 이론과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근데 그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 없으니까 강의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료 쿠폰으로 드리는 거예요. 강의를 보시면 비혈등성 검증이 왜 필요하냐, 이거를 4분 동안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비혈등성 검증은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 사이에 미리 설명을 좀 보면, 비혈등성 연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읽고 이해하려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거의 비혈등성 연구에 대한 책이나 강의가 없는 가운데 이게 쓰게 된 거고요. 자, 지금까지 잘못된 연구 디자인과 연구 결론들에 대해서 알게 되기 위해서 했고요. 논리적으로 공인된 방법으로 비혈등성 결론을 낼 수 있게 되는데, 무슨 연구에 공인된 방법이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콘솔트나 스트로베 이런 것이 공인된 방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해가지고 딱 된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 출판할 그 저널 있죠? 그 저널에 보면 저자들에게 알리는 거 있잖아요. 그 보면 콘솔트에 의해서, 스트로베에 의해서 하라고 돼 있어요. 대부분의 그 경우가. 유행처럼 돼 있는데, 실제 그렇게 말한 그 사람조차도 이게 무슨지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콘솔트에 공인된 방법이 있고, 콘솔트에 의해서 제가 이 강의를 쓴 거예요. 콘솔트에 나온 문장들을 그러면 강의로 만들어낸 거죠. 그게 공인된 방법이에요. 그걸 따라서 써야 되는 거예요. 야구면 삼진이다, 스트라이크다, 볼이다, 이게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규정을 알고 선수들도 임해야 되고, 심판도 임해야 되고, 관중도 알면 더 좋죠. 모르고 갈 수도 있지만, 관중들은 사실은 의무는 아니에요. 근데 선수나 심판은 당연히 알아야죠. 그래서 강의가 이제, 연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연구를 해석하려면 비혈등성 한계를 설정을 해야 돼요. 그 비혈등성 한계를 설정하는 법이 사실은 다양하게 있고, 그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요. 그 다음에 예제를 듭니다. 제가 또 예제를 좋아하죠. 예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많으니까. T-테스트를 이용한 그 어떤 논문에 대한 예제. T-테스트를 주로 하는, 그러면 어떻게 비혈등성 한계를 설정하고, 그 결론은 어떻게 비혈등성 한계와 비교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하고요. 카이제오 검정에 대한 예제도 나와 있고요. 리스크 디퍼런스에 대한 예제도 나와 있습니다. 통계법은 되게 쉬워요. RCT는 다 통계법이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술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T-테스트는 두 집단의 차이의 95% 신뢰 구간을 비혈등성 한계와 비교해서 하라고 되어 있고요. P값 되는 거 이거 아닙니다. P값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콘솔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P값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픽업 할 수는 있겠지만, 많은 연구에서 픽업 하지만, 그 디퍼런스와 비일등성 한계의 값을 비교하도록 되어 있고, 콘솔트에는 그걸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하는 것을 더 추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어떻게 그리는지 그 엑셀 시트로 드립니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그 T-테스트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고 그림이 그려지게끔 만든 엑셀 시트도 있고, 드립니다. 카이 제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즈 레이시오와 또는 리스크 레이시오 같은 거를 비일등성 한계와 비교하도록 되어 있고요. 비일등성 한계는 비일등성 검정은 비일등성 검정에 맞는 샘플 수 계산이 따로 있습니다. 원래 하고 있던 샘플 수 계산과 약간 공식이 조금 달라요.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숫자만 넣으면 되는 그런 공식인데 어쨌든 비일등성 연구를 위한 샘플 수 계산이 따로 있고 그것도 하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비일등성 검정의 샘플 수 계산을 할 수 있는 사이트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우리 뭐 샘플 수 계산하는 사이트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실험군과 대조군을 1대1로 하는 것들은 몇 군데 있는데 1대2로 하거나 뭐 2대3으로 하는 그런 그 샘플 수 계산하는 법은 대체로 없더라고요. 거의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공급해 드립니다. 물론 당연히 1대1로 하는 것이 제일 뭐 일반적이고 많이 하지만 1대2 하거나 2대3으로 하거나 이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연구를. 그럼 비일등성 검증 하려고 하면 샘플 수 계산이 막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것도 했습니다. 그래서 샘플 수 계산, 비일등성 한계를 설정하는 법 등등이 미리 알아둬야 되는 건데 그럼 알면 되게 어렵냐?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나면 사실 실제는 되게 쉬워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처음 왔을 때 서울에 왔을 때 지하철 타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길 가다 물어봤어요. 어떤 초등학생인지 중학생한테 야, 지하철 어떻게 타냐 물어봤더니 되게 나를 당황스럽게 봤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하철 타는 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모르는 사람에게 되게 어려운 것처럼 연구하는 것도 이거 알고 나면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연구하는 게 어려운 거지 이해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한 번만 아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요게 1차 강의고요. 여기 추가 강의가 있는데 이건 47분이 뭐냐면 이 강의를 한 번 더 했어요. 다른 때에. 그래서 그 강의를 같이 써둔 겁니다. 이 무료 쿠폰은 5일간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발행했기 때문에 아마 그 5일간 동안 등록하시는 사람들은 다 무료로 들으실 수 있어요. 꼭 많이 듣고 공부하시고 자신의 연구라든지 최소한 자기가 연구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한 연구를 볼 때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개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Minimal Clinically Important Difference라는 게 있어요. MCID라고 이렇게 해서 요즘 논문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MCID라는 거를 처음 봤을 때는 이거 비일등성 검정의 비일등성 한계를 약간 짝퉁도 아니고 약간 후향적으로 만든 것 같은데 이게 정식으로 그런 건가? 물론 이제 이것이 그 이전에 잘못된 관행을 어떤 교정하기 위한 하나의 개념으로 등장해서 이거는 상당히 좋은 개념인데 차선이라는 건 차선. 최선은 비일등성 검증을 하는 거고 비일등성 검증을 워낙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내지는 이제 하니까 이거를 개선하기 위한 MCID라는 개념인데 저는 이 차선보다는 최선 비일등성 검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차선 이것도 이제 꽤 많이 쓰이더라고요. 점점점점 논문에 점점점 많이 보이고 알려주고 해서 타협안으로 괜찮겠다는 생각도 조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 MCID에 대해서 지금 이제 논문 하나를 보여드리고 있고 이거 말고도 지금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MCID에 대해서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보시듯이. 그래서 이제 MCID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할 때가 됐나? 이런 생각이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됐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아니지. 쉬운 개념인데, 비일등성 검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면, 콘솔트에서도 다루고 있는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면, 실제로는 그렇게 잘 안 하기 때문에 요 사이 간극을 메꿔주기 위한 하나의 중간 단계? 최선을 못하지만 차선으로 하는 단계? 요 정도로 이해하면 일단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좋은 거냐? 그건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추가하고 싶네요.